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시사토크 사이다입니다. 한국은행이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이제 1.5%의 기준금리가 됐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은 그럼 외환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냐, 채권시장은 또 어떻고 가계대출에는 어떤 영향을 있게 될 것이냐, 이런 궁금증들을 갖고 계십니다. 또 왜 올렸냐, 우리나라의 경제가 그만큼 튼튼해지고 있다는 믿음이 한국은행에서 생긴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요. 경제를 조금 더 잘 아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번에는 만장일치로 올렸냐, 아니면 일부의 소수 의견이 있었냐, 여기에까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를 왜 올리게 됐는지, 현재 한국 경기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기자회견을 또 생중계로 연결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두 분 모셨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중앙대 경영학부 이관영 교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주제를 준비했는지 만나보셔야 되겠죠.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 자, 기준금리의 변화는 몇 번 있었지만 인상했던 것은 6년 5개월 만입니다. 소장님, 2011년 6월 이후 처음 금리 인상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주열 총재가 부임한 이후로 이제 6차례 걸쳐서 금리를 내리기는 했습니다. 근데 인상을 한 것은 2011년 6월 이후 6년 5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이 저금리 시대의 종료를 선언하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시장의 예상대로 8대 10중 8구는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따른 어떤 수폭풍보다는 과연 잠시 후 이주열 총재가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현재 이 경기 인식, 그리고 과연 금통위원 7명 가운데 어느 정도 소수 의견이 나왔는지, 네네. 아니면 만장일치로 금리 인상을 주장을 했는지, 이걸 보게 되면 과연 내년에는 우리 네네. 경제가 어느 정도의 속도로 가지고 긴축을 단행할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시장 금리는 사실상 이 인상분을 2차례까지 0.25가 아니라 0.5%까지 이제 반영해서 움직이고 있기 네네. 때문에 커다란 충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경기 회복의 시그널이 분명히 빨라진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가계 부채 문제며, 그리고 미국이 예정대로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에 나선다면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 현상을 좀 사전에 좀 차단하자라는 의도까지 이제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이 좀처럼 꺾이지 않은 가계 부채 증가세가 과연 이 통화, 그리고 이제 이 정부 정책의 어떤 대출 규제로 과연 이런 이제 증가세를 꺾일 수 있을지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왜 올렸는지는 이제 잠시 후에 저희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기자회견을 직접 보면은 더 분명하게 들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그냥 우리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만 해서도요, 교수님, 경기가 버틸만 하다라고 판단이 될 때, 그때 금리를 인상을 하긴 하죠. 예, 그렇죠. 일반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금리에 대한 것을 조절을 하고 있을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물가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고용 수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물가 수준은 아직 2%에 도달하지 않은 1.8% 정도가 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고용의 문제도 지금 고용이 되지 않고 있는 수치들이 굉장히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러한 면을 봤을 때는 조금 더 쉬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도 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인상을 하게 됐다는 것은 지금 최근에 GDP가 계속해서 좀 좋게 나왔습니다. 네. 잠시 2분기에는 좀 주춤했었는데 지금 3분기에 깜짝하게 좀 높게 나타났죠. 1.4% 정도의 네. GDP가 나타났는데, 이것이 이제 IMF에서도 지금 전망치를 높게 보고 있고요. 또 IMF에서 내년의 성장치도 지금 3% 정도대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 회복이 좀 더 우리나라에서 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미국의 금리가 이제 앞으로 올라갈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이거에 대한 준비로 또 지금 금리를 인상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예상들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기자분들이 다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저희가 질문 드리는 것들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직접 이야기하는 것을 잠시 후에 듣게 될 텐데, 환율에 대한 질문도 분명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금리를 인상하게 되니까 달러화가 우리나라로 더 들어오게 되면서 원화 강세가 안 그래도 좀 빠르게 일어났었는데 추가적인 원화 강세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분명히 드리게 될 것 같은데 교수님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총재의 이야기는 몰라요. 하지만 교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시죠. 보통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금리가 낮은 나라에서 금리가 높은 나라로 자금이 이동을 하게 되어 있죠. 네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이제 외국의 낮은 금리에 있는 자본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면 원화가 강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에도 저희가 두 차례 걸쳐서 이렇게 금리를 올렸던 적이 있는데 2005년도에 한 번 있었고요. 2010년에 있었고 이렇게 두 차례 인상을 했을 때 똑같이 그 환율의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원화 강세가 일어나면서 기간으로 따지게 되면은 뭐 한 2년에 걸쳐서 1년에 걸쳐서 이렇게 환율의 변화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미국도 다음 달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금리의 변화들이 동시에 일어날 경우에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것인가.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최근에 이제 주식 시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때 많이 들어왔던 자금들이 어떤 변화를 겪을 것인가. 이런 것에 따라서 그 환율에 대한 변화는 좀 더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요. 그러면 이제 금리를 인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회복세가 그만큼 튼튼합니다라는 신호를 외국인들에게 보여주게 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보여주게 된다면, 외국인 자금들이 계속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좀 원화 강세는 또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게 좀 나쁘게만 볼 수는 없다는 이야기실까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나온 만큼 저희가 그 주식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갖게 될지도 한번 들어볼 텐데 사실 주식시장은요. 어떻게 예상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제가 어떻게 질문을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거든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주식시장은 사실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건 좋은 측면으로 해석을 하면 대세 상승기에 금리를 올렸다는 건 우리나라 경제가 그만큼 좋아지고 있네, 좋아지는 전초이다라는 걸 감안하게 되면 오히려 주식을 사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미래 기업들이 순이익이 발생하고 수출이 좋아진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어떤 긍정적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주식은 사실 수급의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가 높아졌다는 건 일단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은행에 예금을 넣을지 주식 투자를 해서 자본 수익을 얻을지에 대해서 고민할 대목인데 은행은 금리를 올려도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려도 대출금리는 같은 폭 내지는 그보다 좀 더 높게 가져가지만 예금 금리는 그렇게 많이 안 올립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1%의 저금리이기 때문에 예금해두기보다는 오히려 주식 자산으로 그대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고 지금 금리 인상계 가장 크게 변화가 된 건 주식, 부동산 그리고 이제 지금 굉장히 변동성이 큰 주식에서도 바이오주 그리고 가상통화 같은 이런 굉장히 이제 투기적 자산 쪽으로 사람들이 관심이 몰려가고 있는데 이 정도의 금리 인상 가지고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껏 있어봐야 두세 차례 정도의 금리 인상을 가지고 이제 어떤 이 주식의 어떤 기본적인 수급을 틀어막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오히려 기업들의 실적과 경기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면 오히려 금리 인상기에는 주식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미쳤던 이제 부분이 더 많습니다. 사실 그 주식시장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대부분 이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특히 주식시장을 상승시켰던 주요 기업들이 대부분 수출 기업이다 보니 금리를 인상해서 원화가 강세가 된다면 그 수출 기업들에게 타격이 있다라는 논리인데 사실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준이란 이야기죠.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려하는 부분들의 목소리는 그겁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당장 가계대출 이자 부담 큰데 개인들이 주식 투자 안 사겠느냐? 근데 이제 개인이 주식 투자 비중은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 점차 연기금과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다지 영향을 크지는 않아 보이고요. 오히려 업황 전망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뭐 호불호가 엇갈릴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렸다라는 것, 6년 만에 올렸다라는 건 그만큼 경기에 대한 확신이 섰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투자를 좀 더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은 분명합니다. 아직 우리 국민들은 잘 못 느끼고 있지만 한국은행이나 아니면 통계청에서 파악하기로는 국내 경기가 확실히 좀 개선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미국에서도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다 보니 그리고 내년에도 금리 인상을 뭐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리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좀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 같긴 한데요, 교수님. 그 과거에 뭐 어떤 뭐 연구 자료라든지 아니면 실증 자료를 좀 보더라도 금리가 역전된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나라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신뢰성 있는 논리인가 좀 싶기도 해서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에 따라서 자본은 이동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제 미국 쪽의 금리가 더 높아졌을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자금들이
네. 미국적으로 옮아가지 않을까 네네. 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시기적으로 네. 이 어느 정도의 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느냐, 그다음에 네. 어느 그 시기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냐 이런 전망들도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아.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뭐 그런 것을 우려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자금이 그렇게 많이 이탈하는 경우들은 실제로 많이 관측되지는 않았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미국에서 지금 당장 기준금리를 한 번 올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니 우리도 좀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 이 정도의 판단일 수 네.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이 될 것으로 예측하시는 분들 많지만 사실 우리나라 금리 인상도 저희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인상할 것 같다 정도는 있었지만 확신은 못했었거든요. 그러면 미국도 이제 물론 금리 인상기에 들어섰다는 건 알고 있지만 언제 얼마나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또 특이한 게 우리가 먼저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한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까? 사실 달러와 이제 원화 가치를 놓고서 통화를 네. 놓고서 이제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달러는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글로벌 네. 안전자산이죠. 수요가 풍부하다는 의미고 네. 상대적으로 원화는 아직까지는 뭐 기축 통화와는 좀 거리가 멉니다. 네. 그런데 이 한미 간 기준금리가 같아진 가장 큰 이유를 보게 되면 미국 경기 회복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은 지난 2015년부터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2년 네. 전부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꾸준히 지금까지 한 4차례 정도 12월에 인상하면 5차례 정도 인상이 예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 같아지게 됐는데 우리나라와 이제 미국 간 금리가 같아진 게 과거에도 있습니다. 4차례 정도 있는데요. 네. 1999년 우리가 이제 IMF 위기를 막 벗어났던 1999년, 2001년, 2005년, 2017년 이렇게 4차례인데 그동안의 이런 패턴을 보게 되면 미국이 먼저 기준금리를 올리면 우리가 이제 시차를 두고 금리 인상을 따라가는 입장이었다면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6년여 만에 첫 금리 인상이고 경기회복세가 3분기를 기점으로 확연히 좋아졌고요. 네. 자본수지 그리고 이제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에 달할 정도로 이 경기가 좋아지니까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한해는 이제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꺼낸 건데 공교롭게도 미국과 그 시점이 같아진 겁니다. 네. 이게 이제 꼭 선제적이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게 미국은 이미 여러 차례 지금 2015년부터 올려오고 해왔습니다. 있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지금 상황에선 동시에 있는 유지를 하고 있다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선제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미국은 제로 금리부터 1.5까지 올린 거니까 좀 시간이 걸렸던 거고 우리는 1.25에서 1.5로 올린 거니까 지금 하는 것이 좀 시기적으로 그냥 맞아 떨어진 것 같다는 느낌도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분명 일반인들은 난 월급 안 올랐거든요. 근데 대출 이자는 분명 올라갈 것 같아요라는 걱정을 가질 것 같거든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에서도 판단하기가 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는 부담이 좀 올라가겠네요. 그러니까 그 기존 대출자들 중에서도 특히나 변동금리에 노출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우려가 좀 있죠. 네. 지금 주택 문제들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계속해서 정책을 내놓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담보대출 같은 거를 많이 막고 있기 때문에 네네. 실질적으로 최근에 8조 정도의 가계대출이 늘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면 주택담보대출보다는 신용대출이라든가 다른 어떤 방향으로 지금 이게 풍선 효과다 이렇게 지금 담보대출 안 이야기를 해주니까 신용대출로 받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변동금리에 노출되어 있는 게 한 18%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변동금리에 의해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 대한 이제 부담들이 좀 많이 커지게 되겠죠. 지금 0.25% 올라가게 되면 2조 3천억 정도의 이자 네. 부담들이 생길 것이다. 추가적 부담이 생길 것이다라는 보고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는 상태니까 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가계에는 큰 부담이 될 수는 있죠. 그 문제는 신용대출일 것 같습니다. 사실 가계부채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정 부분 저희가 애시당초 고정금리로 좀 받게끔 만들어 놓은 것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변동금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선반영된 것도 있는데 주택담보대출을 안 해주다 보니까 신용대출로 타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신용대출은 정말 빠르게 금리가 변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시장금리를 그대로 따라가고요. 지금 사실은 그동안은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옥죄니까 네. 그 부작용, 풍선 효과로 직장인들이 계속해서 마이너스 통장대출, 이 신용대출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네. 이 대부분이 다 이제 변동금리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고정금리라는 것도 우리나라에 순수하게 30년 만기 고정금리가 없습니다. 3년에서 5년 정도만 고정이고 나중에는 변동이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이제 기준금리 인상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분들은 신규라는 분들은 바로바로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대출 받으신 분들도 그 고정금리 기간 3년 내지 5년이 지나면 변동금리 때는 금리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금리가 이제 야금야금 오르면서 시납으로 지금 지난 1년 동안 거의 1% 가까이 올랐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다중채무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은행권 문턱이 높아서 이제 제2금융권, 저축은행도 안 되니까 또 대부업. 네네. 이렇게 지금 전전하는 두 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들이 지금 소득이 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신용대출을 받아서 생활비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 영세 자영업자들, 금리 상승에 가장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내놨던 이 정부의 대책이 10년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이제 악성부채를 갚지 못하는 159만 명에 대해서는 이제 6조 2천억 원 정도 비탄감을 또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사실 가난구제는 나라님도 못하고요. 네네. 이게 매번 정권 때마다 반복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럼 나는 뭐지? 1,000만 원 조금 넘는데 그동안 아주 성실하게 잘 갚아서 나 스스로 이제 노력해보려는 재기 의력을 굉장히 꺾을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 박탈감 네네. 그리고 상대적인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이제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과연 정부의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이 결국은 이런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의 연체를 어느 정도 관리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네. 저희를 비롯한 수많은 언론에서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 가계부채의 질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에 대한 경고성 어떤 기사들도 많이 내놓고요. 뭐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는 거는 그것을 우리 국민들이 버틸만 하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올린 것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못 받아서 신용대출을 받으셨고 아니면은 또 자영업자분들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사업자금을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사업자금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사시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컨트롤이 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게 됐을 때 가계부채는 통계상으로는 멀쩡하지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교수님,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자 부담 같은 네네. 것들이죠. 네. 뭐 과거에는 금리를 인상을 했을 경우에 뭐 지금 여러 경제 연구소에서 나온 보고서에 의하면 뭐 한 1% 정도 올리게 되면 가계부채가 그래서 좀 감소하더라. 네네.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가계부채를 줄이는데 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가계부채의 수준이 지금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가계부채가 줄어드는 것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미 빌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들어가는 추가적인 부담이라는 부분은 네.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더 가중되어서 나타나게 되면 이 금리를 인상을 하는 것이 가계에 대해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에는 가계에 영향을 미친 것이 경기 회복에 좀 발목을 잡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게 되지만 그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는 탄탄하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상한 것이긴 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 가운데 좀 인상 깊었던 게 가계부채는 감소하더라.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가계부채는 감소하더라라는 그 논리가 사실 과거에 받으셨던 분들은 갚아 나가니까 사라지는 거고요. 그리고 또 새로 받으시는 분들은 금리가 인상하니까 조금 머뭇거리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감소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결국 부동산 거래가 과거에 비해서는 덜 활발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서요. 부동산 시장의 타격은 어떻게 볼까요? 부동산은 이제 세 가지 요건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네네. 정부의 정책, 그리고 금리, 그리고 수급입니다. 수요와 네네. 공급. 근데 지금 정부가 이제 대부분 이제 지금까지는 규제 일변도였죠. 네네. 특히나 금리까지 오른 상황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정부 정책도 다주택자 투기 세력을 잡겠다. 네. 그리고 금리도 오르고 있다. 여기다 수요 공급 측면에서 어제는 뭐 공급 측면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이제 앞으로 5년 동안 100만 호를 짓겠다예요. 네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한 60%에 해당하는 62만 호를 이걸 수도권 인근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공급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런 공공임대주택은 매 정권마다 내놨거든요. 네. 근데 실적을 보면 어떨까요? 당장 박근혜 정부 때는 공공임대주택 190만 호 짓겠다고 했어요. 10년 동안요. 5년간.
임기 동안. 행복주택. 네네네. 행복주택. 네. 5년간 190만 원을 짓겠다는데 얼마나 했을까요? 55만 원. 5만 호. 네. 그리고 이전 정권이었던 이명박 정부에서 마찬가지입니다. 150만 원을 내고 그렇지만 네네. 실질적으로는 45만 원에 그쳤어요. 노무현 정부도 비슷합니다. 그 당시에도 150만 원을 내고 그렇지만 그렇죠. 실적은 40만 원으로 밑돌았거든요. 네네. 즉 3분의 1 정도 수준이라는 겁니다. 계획과 실행과는 굉장히 괴리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이제 그린벨트를 이제 해제한다라는 건 네네. 찬반 양면이 뚜렷합니다. 왜냐하면 난개발을 이유로 환경단체들, 지자체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 확보가 어렵고요. 여기다 이제 돈 재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사실 이 부동산에는 굉장히 내년에 잠시만요. 지금 바로 기자회견을 좀 직접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재 나오셨네요. 기자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결과를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 1.25%에서 1.50%로 인상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통화정책 방향회의 결정회의 이후에 대외 여건을 보면은 글로벌 경기는 회복세가 확대되고 있으며 국제 금융시장은 안정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국별로 경제 상황을 보면 먼저 미국과 유로지역 그리고 일본 등 주요국들이 예상을 또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설비 투자와 고용 상황 호조에 힘입어서 3, 4분기 성장률이 전기비 연율 기준으로 3.3%를 기록했고 유로 지역 국가들은 고용과 경제 심리가 개선되면서 그리고 일본은 수출 증가에 힘입어서 회복세가 강화되었습니다. 신흥국을 보더라도 중국 경제가 6%대 후반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며 자원 수출국과 아세안 국가 경제의 회복세도 강화되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 금리가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그리고 미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 등의 영향을 받아서 좀 등락을 거듭했지만 대체로 하락을 하였습니다. 주가는 선진국, 신흥국 모두 경기 회복세 강화로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국내 실물 경제 또한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수출이 반도체 수요 호조에 주로 기인하여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습니다. 소비와 설비 투자는 10월 들어 장기 연휴의 영향으로 일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기조적인 흐름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국내 경제는 글로벌 경기 회복세 확대, 대중교육 여건 개선 등을 힘입어 잠재 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농축 수확물 가격 안정과 기저효과 등으로 10월 상승률이 1%대 후반으로 낮아졌습니다.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하는 그런 인플레이션율은 1%대 중반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도시가스요금 인하 그리고 대규모 할인 행사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1%대 중반의 상승률을 보이다가 점차 높아져서 물가 안정 목표인 2%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을 보면 장기시장 금리가 지난 금통위 회의 이후 기준금리 인상 기대 가격으로 상승했습니다. 주가는 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서 상승세를 나타냈고 원달러 환율은 국내 경기 회복세의 강화 그리고 외국인 주식 투자자금 유입 등의 영향으로 하락하였습니다. 가계 대출은 10월 중 증가 규모가 지난해보다 줄어들었으나 예년보다는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앞으로 가계대출은 정부 가계부채 관리 대책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그 추이를 계속 지켜보아야겠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우리 경제가 잠재 성장률 수준의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 상승률도 점차 목표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통화정책의 실질적인 완화 정도가 더 확대되면서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이 터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동안 저성장, 저물가에 대응하여 확대해온 통화정책 완화의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통화정책은 성장세 지속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금융안정에도 유의하여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근본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과 국내외 경제 여건의 변화, 그에 따른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한국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에 대해서 조동철 위원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의견을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을 하시게 되면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요, 일단 우리가 수출하는 지역들이죠.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이런 지역들의 경기가 좋아지고 있더라. 또 우리 수출 많은 중국과 같은 경우에도 6% 후반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더라. 게다가 우리나라 국민의 가계 대출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저희가 좀 중간중간 소리가 잘 안 들리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지금 연결이 되어 있나요? 네, 김희슬 기자. 네, 김희슬입니다. 네, 먼저 저희가 대강 듣긴 했는데 금리 인상 배경을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로 올린 건 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뒷받침됐기 때문입니다. 이 수출 호조로 3분기 1.4% 성장률을 달성해 연 3% 성장 달성이 확실시 되고 있고, 이 소비자 심리지수도 6년 11개월 만에 최고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대내외 여건상 초저금리가 부담이 된 점도 이 금리 인상을 이끈 배경입니다. 미국 연준이 다음 달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5%로 올릴 가능성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이 한은의 선제적 조치가 요구돼 왔습니다. 국내 사정을 보면 이 저금리 역효과로 눈덩이 가계부채가 1,400조 원을 훌쩍 넘어서면서 이 대동을 걸 필요성도 커졌습니다. 금리 인상 결정이 나오자마자 은행권은 즉각 적금 정기예금 금리를 0.3%포인트 인상하는 등 줄줄이 상승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주열 총재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통화 완화 기조는 계속 가져간다고 했고요. 그 말은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빠르게 추가적인 인상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도 좀 궁금하고, 만장일치 결정이 아니라 그랬어요. 소수 의견도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금리 인상은 어떻게 될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까? 우선 추가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한은은 내수 경기 회복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국내 경제가 건실한 성장세를 지속하겠지만 이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가계부채 속도가 가파른 것과 달리 이 실질 소득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에서 이 수요 압력이 강화될 가능성은 적다는 게 이 한은의 예상입니다. 이런 이유로 한은은 이 통화 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 이 추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즉 당장 내년 1월 금통위에서 한은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은은 향후 성장과 물가 흐름에 따라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가겠다면서 추후 금리 인상 가능성은 조금 열어뒀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머니투데이 방송 김희슬입니다. 네. 말하자면 금리 인상은 계속 하긴 할 거되 좀 빠른 시일 내보다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하게 될까요? 예, 그 기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물가 같은 경우에는 네네. 제가 아까 저희가 이야기한 것처럼 1.8%에 지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 그런 압력으로 존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의 문제는 물가하고도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금리 인상에 대한 영향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미국의 금리 인상. 네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소수 의견이 어떻게 나왔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금리 인상은 지금 예상하는 것처럼 내년 다음 달 12월에 인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제롬 파월이라고 지금 지명자가 있는데요. 네. 이 지명자도 이미 옐런 의장하고 똑같은 그런 기조를 좀 펼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의 금리도 이제 인상될 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미국의 경우에도 금리 인상은 확실시 되고 있으나 네. 그거에 대한 속도에 대한 것들은 여전히 지금 아직 미지수라는 거죠. 미국의 경우에도 물가와 실업률에 따라서 지금 그 금리를 지금 조절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다 좋습니다. 미국은 굉장히 경기 회복세가 좋기 때문에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물가 상승이 그렇게 금리를 올려야 될 정도로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좀 봐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오를 거는 확실시는 되고 있으나 네네. 어느 정도의 속도로 올라갈 것인가 그것에 대한 것은 아직 미지수고요. 그 미국의 금리 인상의 속도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속도 조절을 좀 완급 조절을 해야 될 필요성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릴 것은 올릴 것이나 이걸 3개월 뒤에 올릴 것인지 1년 뒤에 올릴 것인지 그거는 그때 가서 우리가 좀 봐야 되겠다는 이야기겠네요. 지금까지의 이제 미국 경제 상황을 토대로 그리고 네. 미국 연준위의 어떤 스탠스를 통제로 해서 나타낸 금리 인상 예고표가 바로 점도표라는 건데요. 네네. 미국은 지금 내년에 점도표상에서는 3번 정도 네.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과거 금리 인상한 이력을 보게 되면 2015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네네. 2016년에 12월에 1년에 한 번, 그렇죠. 그리고 올해 12월에 한다면 3번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베이비 스텝, 네. 천천히 완만하게 갔다는 거고, 그리고 앞서 이제 물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물가는 한미간 똑같은 고민이에요. 네. 물가가 다 낮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 없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3차례 지금 점도표가 돼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2차례 정도로 2번 정도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 한국은행도 내년 기껏해야 1회 내진 2회예요. 네. 상반기엔 거의 할 수가 없고요. 하반기. 그렇죠. 하반기 들어서 2회 정도 더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어렵다는 건 인사의 문제가 있는 걸까요? 물론 3월에 이제 임기가 만료되는 것도 네네. 있습니다. 네. 만료되는 것도 있는데 이게 지금 전 세계적인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특히나 미국이 네네. 지금 금리 인상 속도를 어떻게 가져가고 긴축 4조 5천억 달러에 이제 뿌렸던 돈을 어떻게 흡수해 가느냐 이걸 보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하겠다라는 네.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금리를 인상하게 됐던 계기를 저희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확신은 있는데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아니면 고용 문제가 아직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를 인상한 그 뒷 배경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새롭게 연준 의장으로 임명될 제롬 파월은 또 비둘기파로 알려져 있어서요. 비둘기파는 통화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금리 인상 속도가 생각보다 높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흘러가겠죠?
아무래도 미국의 지금 금리 인상은 그 물가하고 실업률에 따라서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생각을 한다면 이제 좀 슬로우하게 갈 것이다라는 예상들이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금리 인상이 4회까지도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만약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4회 정도 일어나게 된다면 네. 우리나라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상반기에 한번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전망들도 있습니다. 그 전망이 그렇게 적은 퍼센티지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한다면 저희가 좀 더 대응 전략들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문제보다는 지금 제롬 파웰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연준의 이사들이 지금 4자리가 공석이 됩니다. 네네. 옐런 의장 자체가 의장직을 사퇴하면서 동시에 그 이사직도 사임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이 4명의 공석이 되어 있는 이사진들이 누구로 지금 채워지느냐 이것이 상당히 큰 사실은 문제입니다. 금리에 대한 문제는 물론 직접적으로 저희 나라와 관계가 있지만 네네. 미국의 금융 정책이 사실은 더 큰 문제가 되고 그렇죠. 있거든요. 지금 제롬 파웰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비둘기파이고 네네. 금리를 조금씩 이제 인상을 해야 된다. 통화에 대한 것들을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옐런과 조금 다른 기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옐런은 도드 프랭크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네네. 찬성을 하는 편이었지만 네. 지금 파월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이제 없애지 않을까 이런 것에 좀 반대에 대한 그게 그런 뭐죠? 그러니까 2008년에 금융위기가 있었을 네네. 때 여러 가지 금융회사들이 좀 여러 가지 좀 잘못들을 했던 경우들이 네네. 있죠. 네. 그것을 좀 더 옥죄기 위해서 만들었던 법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제 완화를 하게 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규제들을 좀 완화해야 된다라는 네네. 기조가 강한데 그중에 가장 큰 게 도드 프랭크법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금융기관들을 좀 더 풀어줌으로써 뭔가 좀 더 경기 회복에 좀 더 그 탄력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문제들이 무엇과 관계되냐면 최근에 있었던 인사 문제. 네. 최근에 그 잉글리시라고 하는 부국장이 그 소비자 보호국의 부국장이 자신의 인사권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건 적이 있습니다. 아. 그게 지금 이제 원래의 국장이 사임을 하게 되면서 자동적으로 부국장이 국장이 되어야 되는데 네네. 다른 사람을 믹 멀베이라는 사람을 거기다가 지금 자리에 앉히게 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사실상 그 금융 소비자 보호에 대한 것을 반대해 오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거기에 수장으로 앉게 되니까 결국에는 도드 프랭크법이라는 것을 결국에는 규제 완화를라는 그 명목하에 점차적으로 없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문제들이 향후에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들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는 거죠. 미국 금융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우리가 지금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이시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에서도 이번에 이 이야기를 하는 취지들을 대부분 보면요. 지금 당장 뭔가를 알 수는 없다. 앞으로 우리가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좀 결정을 해 나가겠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좀 많이 섞은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이인철 소장님께서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이 됐던 배경에 대해서 평가를 좀 내려주시면서 끝내볼까요? 일단 사실은 IMF든 OECD든 내년 우리 경제가 3%까지 성장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잠재 성장률을 웃도는 우리가 최대한 수 있는 정말 좋은 성적표입니다. 만약 네네. 그럴 정도로 성장한다면 당연히 금리 인상의 속도는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경우에도 그렇고 사실 미국 중앙은행장 세계 중앙은행 총재이기 때문에 네. 정치적 압력이 거의 개입을 안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웰 의장은 경제학자 출신도 아니고요. 네. 법학자이면서 이 사람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미국 연준 총재 사상, 역사상 경제학 박사가 아닌 사람이 연준 의장이 된 게 최초예요. 네. 그만큼 물론 금융 규제에 대해서는 다소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나머지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점진적이고 신중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실업률 그리고 네네. 물가가 제자리를 걷지 않는다면 수준화를 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늦어질 수 있다. 물론 우리는 이제 금리 인상이 본격화됐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특히나 앞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신용 그리고 저소득자들, 다중채무자들이 이제 큰 타격이 우려되니까 이들에 대한 맞춤 대책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시 금융 시스템으로 이제 전이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네. 또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굉장히 풍부한 자금 돈 빌려가라라는 입장이었지만 네네. 이제는 생존 전략이 따로
뭐 유가도 오르고 있죠. 금융비용 부담 또 상승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투자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고부가치 산업으로의 어떤 전환, 선별적인 투자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 금리를 인상했다는 것은 일단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기도 하고요. 늦어질 수 있다. 다음 금리 인상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부작용을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을 또 벌겠다는 것이니까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중앙대 경영학부 이관영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슈 파노라마 함께 하시죠.